새벽 공기가 눅눅하게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모텔 커튼 틈 사이로 들어온 희미한 빛이 고성이의 얼굴을 비춥니다. 화장은 번지고 목덜미는 땀으로 젖어 있고 눈빛은 어딘가 풀려 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을 내리면 내릴수록 더 깊은 바닥만 보입니다. 기사 제목은 차갑고 댓글은 잔인하게 박혀 있습니다. 팩트로 반박됐습니다 하는 문장이 반복되고 이제 끝났습니다 하는 문장이 쏟아집니다. 고성이는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켭니다. 껐다 켜도 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성이는 침대 끝에 앉아 있습니다. 발끝은 차갑고 손끝은 뜨겁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한쪽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프고 숨을 내쉴 때마다 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듭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아니면 둘이 뒤엉킨 것인지 모를 감정이 목구멍을 막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울음도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은 이미 여러 번 말라버린 뒤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고성이는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고르고 흔들리지 않는 척하며 단어 하나를 고를 때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살아남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박진석을 흔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성이가 던진 말들을 하나씩 꺼내어 차갑게 정리했고 감정으로 맞받아치지 않았고 대신 자료와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고성이의 큰 목소리보다 박진석의 차분한 표정이 더 빨리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여론은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섭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더 단단한 자료와 더 안정된 표정을 따라 움직입니다. 고성이는 박진석이 자신을 얼마나 따뜻하게 신뢰해 주었는지 압니다. 데리고 들어온 우진이도 아무 차별 없이 든든한 아빠가 되어 주었고 기업가로서는 차갑고 냉정하지만 남편으로는 더할 수 없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가온재단 이사장으로 기업의 사회공헌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위상을 세워 주었고 자신의 이혼의 아픔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기업가로서도 가장으로서도 최선을 다했음을 고성이는 압니다. 너무나 전폭적인 지지가 오히려 독이 되었을까요? 고성이는 그 마음이 더없이 높아졌고 심지어 슈조이 그룹의 다음 후계 자리까지 욕심을 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우진에게 욕심을 부렸고 관리했습니다. 그럴수록 우진은 나약해졌고 두려워했습니다. 엄마의 욕망이지 우진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그 괴로움이 너무 컸을까요? 결국 우진은 간을 이식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쌍둥이 동생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버렸던 그 동생을 찾아내어 간을 이식받게 하기 위해 엄마 고성이는 잔혹한 계획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몸은 이식을 받아 치료가 되었지만 우진은 엄마 고성이 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히 엄마의 울타리에서 도망한 것 같습니다. 동생 영라가 엄마의 울타리를 부순 것처럼 우진도 채 회복되지 않은 몸을 엄마 고성이의 욕망의 세상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끝내 욕망의 열차에서 내리지 못한 고성이는 든든한 남편을 배신했고 돈과 후계자 욕심 때문에 회사 내 내부자들과 결탁한 정황이 증거로 다 드러났습니다. 박진석이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하기에는 너무나 큰 배신이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배신의 증거가 이곳저곳에 드러났을 때 박진석은 처음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의 가면을 찢어 보호자 없는 세상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고성이는 카드 지갑을 꺼냅니다. 결제 앱을 열고 아무 가게나 눌러 결제를 시도합니다. 화면에는 결제 실패라는 문구가 뜹니다. 다시 시도합니다. 또 실패합니다. 세 번째도 실패합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립니다. 돈이 막힌다는 사실은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의지하던 마지막 기둥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고성이는 지갑을 내려놓고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흘립니다.
고성이는 한동안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시선만 허공에 고정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숫자가 돌아갑니다. 남은 현금이 얼마인지, 카드가 막히면 오늘 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텔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갈 수 있는지, 갈 곳이 없으면 어떤 얼굴로 누구를 찾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그때로 돌아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합니다. 그때는 늘 냄새와 함께 떠오릅니다. 기름 냄새가 밴 앞치마, 뜨거운 물에 불은 손가락, 겨울에도 미지근했던 식당 뒷방의 공기,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작아지던 마음입니다. 고성이는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왔고, 더 크게 꾸몄고, 더 단단한 말로 자신을 감쌌습니다. 그 감쌈이 오늘 밤 얇게 찢어지고 있습니다. TV가 켜지며 뉴스 화면이 뜹니다. 박진석이 기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단정한 정장, 흐트러지지 않은 머리, 흔들리지 않는 시선입니다. 마치 이미 결론을 손에 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합니다. 공격적인 단어가 없습니다. 비난도 조롱도 분노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부드러운 문장을 꺼냅니다. 고성희 씨는 지금 많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부드럽게 덧붙입니다. 더 이상의 자극은 피하고 싶습니다. 치료가 먼저입니다. 고성희의 등이 서늘해집니다. 치료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순간 고성희는 바로 알아차립니다. 박진석이 이번에는 싸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하려는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사람들은 악인에게 분노합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사람에게는 먼저 경계심을 가집니다.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시선이 생기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팩트가 아니라 상태가 사람을 판단합니다. 박진석은 그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고성희는 TV 앞에 서서 화면 속 박진석을 노려봅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치료요? 고성희는 더 낮게 말합니다.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뜻이군요.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고성희의 안쪽에서 무언가가 부서집니다. 박진석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박진석이 만들어낼 세상이 무섭습니다. 박진석이 걱정하는 척 말하는 순간 고성희는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탈은 너무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반박할 수 있습니다. 싸우는 사람은 맞서 싸우면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는 얼굴을 한 사람은 그 얼굴 자체가 방패가 됩니다. 그 방패 앞에서 상대는 점점 더 불안정해 보이게 됩니다. 고성희는 그 방패가 자신을 향해 천천히 내려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침이 밝습니다. 박진석은 다시 기자들 앞에 섭니다. 저는 이 일을 감정적으로 끌고 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은 늘 어른의 말처럼 들립니다. 법과 절차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치명적인 문장을 덧붙입니다. 지금은 고성희 씨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뉴스는 박진석의 문장들을 반복해서 내보냅니다. 안전, 치료, 자극을 피하겠다는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기 전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먼저 마음을 눌러버리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그 눌림을 이용합니다. 싸움이 아니라 걱정으로, 처벌이 아니라 보호로, 정면 공격이 아니라 옆에서 천천히 숨통을 조이는 방식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박진석은 사람들 앞에서 더 조용해집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할수록 말의 무게가 커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조용함은 때로 분노보다 더 큰 공포를 만듭니다. 상대의 감정이 커질수록 박진석의 차분함은 정상으로 보이고 상대의 흔들림은 비정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박진석의 집 거실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박성재는 TV를 껐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떨립니다. 치료라니. 그건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말이잖아.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였지만 그 끝에는 혼란이 더 크게 묻어 있습니다. 박영란은 소파에 앉아 손가락을 만지작거립니다. 엄마를 미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미워하기 전에 무섭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자기 삶까지 끌고 들어갈까봐 무섭습니다. 박진석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얼굴에는 얇은 피로가 깔려 있습니다. 그 피로는 죄책감처럼 남습니다. 박성재가 막아서며 말합니다. 아버지, 선을 넘으셨습니다. 박진석은 숨을 길게 내쉽니다. 너도 받지 않니? 고성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박성재는 이를 악물고 대답합니다. 그 상태를 아버지가 만들었잖아요. 박진석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차분해집니다. 본인이 만든 상황이야. 그 말은 너무 단호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박영라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아빠, 엄마가 정말 위험한가요? 박진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위험할 수 있어. 그 짧은 대답이 방 안 공기를 눌러버립니다. 박성재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비정상적인 사람처럼 말하시니까 더 무섭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눈을 감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니? 소리치면서 끌고 가야 하니? 박진석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에도 박성재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박진석의 방법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박성재는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보호라고 해도 한 사람을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회에서 이미 한 발 뒤로 밀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밀림은 서류 한 장으로 시작되지만 수많은 시선과 소문으로 날아다닐 것입니다. 박진석은 방 안에서 혼자 셔츠 소매를 걷어 올립니다. 손목에 남은 잔 떨림이 눈에 들어옵니다. 박진석은 그 떨림을 숨기려 했지만 숨길 수 없습니다. 분노는 표정으로 숨길 수 있어도 떨림은 몸이 솔직합니다. 박진석은 거울 앞에서 잠깐 멈춥니다. 거울 속 얼굴은 단정하고 무표정합니다. 그러나 그 무표정은 공허합니다. 공허는 오래 버틴 사람에게서만 보이는 표정입니다. 그날 오후 고성희는 재단 건물 로비로 들어섭니다. 얼굴은 지쳐있고 옷은 어딘가 어설픕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보안 요원이 가로막습니다.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성희는 순간 웃습니다. 웃음이 터진 것이 아니라 웃음이 새어나온 것입니다. 제안이요? 누가요? 박진석이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커지자 사람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듭니다. 고성희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크게 말합니다. 찍으세요. 내가 어떻게 지워지는지 다 찍으세요. 그 말에는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들어 있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통제할 힘이 없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통제할 힘이 없는 모습이 남에게 기록되는 일입니다. 그 기록은 나중에 누구의 손에 들어가 어떻게 사용될지 알 수 없습니다. 고성희는 그 불확실함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말합니다. 더 크게 말해야 덜 약해 보일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박진석이 나옵니다. 그는 급하게 뛰어오지 않습니다. 호흡도 걸음도 표정도 일정합니다. 그 안정이 고성희를 더 미치게 합니다. 박진석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성희야, 여기서 그러지 말자. 고성희는 비웃듯 입술을 올립니다.
또 그 얼굴이군요. 걱정하는 남편 얼굴로 끝내려는 거죠. 박진석이 한 발 다가가려 하자 고성이는 뒤로 물러납니다. 오지 마세요. 나를 건드리면 당신은 나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박진석은 손을 들지 않습니다. 잡지도 않습니다. 대신 말로 감쌉니다. 박진석은 지금 고성이가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그 한 문장이 고성이의 심장을 내려앉게 합니다. 걱정이라는 말은 칼보다 깊게 들어옵니다. 고성이는 갑자기 울며 소리칩니다. 걱정이면 내 자리 돌려줘요. 내 돈 돌려줘요. 내가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이 가빠지고 고성이는 가슴을 움켜쥡니다. 박진석이 조금 더 가까이 오려 하자 고성이는 더 크게 외칩니다. 나 건드리지 마요. 이거 다 계획한 거죠.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괜찮으세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싸움에서 위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고성이는 그 변화를 느끼고 더 폭발합니다. 그래요. 다들 보세요. 내가 어떻게 미친 사람 되는지 보세요. 고성이는 울면서 웃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숨이 막혀 튀어나오는 소리입니다. 몸이 떨립니다. 말이 꼬입니다.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 생각의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그때 박진석은 낮게 말합니다. 성희야 제발. 박진석의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고성이를 찢습니다. 고성이는 눈물 속에서 깨닫습니다. 박진석은 지금 싸우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설득합니다. 설득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끌고 갑니다. 상대가 반박할수록 더 불안정해 보이게 만들고 상대가 소리칠수록 더 위험해 보이게 만듭니다. 고성이는 이 판에서 자신이 이미 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 것이 더 비참합니다. 고성이는 한순간 중심을 잃고 주저앉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누군가 119를 부릅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해 호흡과 맥박을 확인합니다. 고성이는 괜찮습니다 하고 말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저 사람 봐 무섭다라고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이 고성이의 귀에 박힙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끝났어. 그리고 그 생각이 더 숨을 막습니다. 박진석은 한 발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봅니다. 가까이 가면 자신이 가해자로 보일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이 가까이 갈수록 고성이가 더 폭발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여기서 멈추자. 그 말은 고성이에게는 명령처럼 들리고 박진석에게는 간절한 부탁처럼 남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흰색입니다. 그 흰색은 사람을 더 작게 만듭니다. 의사는 박진석에게 설명합니다. 흥분이 심하고 불안이 높습니다. 지금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을 해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단기간 관찰을 권합니다. 관찰이라는 단어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통제가 들어 있습니다. 박진석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세상에는 책임감 있는 판단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에게는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의사에게 되묻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의사는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가 가라앉을 때까지입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끄덕이는 동안에도 손끝이 떨립니다. 그 떨림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인 떨림입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내밉니다. 보호자 서명 부탁드립니다. 박진석은 펜을 잡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 떨림은 망설임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묶는 순간 생기는 본능적인 두려움입니다. 박진석은 서류를 한 번 더 봅니다. 그리고 서명합니다. 서명하는 순간 박진석의 얼굴이 아주 잠깐 무너집니다. 너무 짧아서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표정 안에는 피로가 있고 후회가 있고 끝내야 한다는 결심이 있습니다. 관찰실 안에서 고성희는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 물을 건넵니다. 고성희는 컵을 들지만 입술을 대지 못합니다.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잠깐 쉬는 곳입니다. 고성희는 천천히 웃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허공에 남은 힘이 새어나오는 소리입니다. 박진석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네요. 쉬게 해준다, 정리하겠다, 가족을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점잖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더 잔인합니다. 고성희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고성희의 눈이 잠깐 또렷해집니다. 살려고 너무 오래 버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성희가 악인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잘못은 처벌보다 먼저 붕괴를 부릅니다. 고성희의 삶은 그 붕괴의 길 위에 있습니다. 고성희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의 좁은 방, 끓는 물에 손을 대인 엄마, 말없이 구석을 바라보던 아버지, 밥상 위에 놓인 공기 하나,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갈 때마다 듣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너는 왜 늘 부족하냐라는 말, 너는 너답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고성희는 그 말들에서 도망치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당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밤 관찰실의 하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고성희는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그럼 내가 진짜 미친 건가요? 간호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미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지치신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이 고성희의 가슴을 찌릅니다. 지쳤다는 말은 위로 같지만 동시에 끝내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고성희는 입술을 깨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만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정말 혼자였네요. 문밖 복도에서 박진석은 유리 너머를 바라봅니다. 고성희는 작은 방 안에서 점점 작아집니다. 박진석은 잠깐 눈을 감습니다. 박진석의 머릿속에도 오래된 장면이 떠오릅니다. 처음 고성희를 만났던 날의 표정, 가난을 숨기려 억지로 웃던 고성희의 어색한 손짓, 그리고 그 어색함을 들키지 않으려 더 크게 웃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박진석은 그때의 고성희가 진심으로 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살고 싶음이 누군가를 밟는 방식으로 변해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보호인가, 처벌인가? 박진석은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답을 내리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답 대신 절차를 선택합니다. 절차는 감정을 대신해주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박성재가 병원에 도착합니다. 얼굴이 붉습니다. 아버지, 진짜로 엄마를 병원에 넣으신 겁니까? 박진석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관찰하는 거야. 박성재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관찰, 치료, 안정. 말은 다 부드러운데 결국은 가두는 일입니다. 박진석은 한참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합니다. 가두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거야. 박성재는 반박하려다 멈춥니다. 박진석의 손이 떨리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아버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박진석은 늘 단단했고 늘 옳은 방향을 선택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단함이 아니라 피로가 보입니다. 피로는 사람을 솔직하게 만듭니다. 박성재의 분노가 잠깐 흔들립니다. 박영라도 병원에 도착합니다. 유리 앞에서 엄마를 보자 눈물이 납니다. 미워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사람을 미워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박영란은 자신도 모르게 손바닥을 유리에 대고 있습니다. 유리는 차갑습니다. 그 차가움이 엄마와 자신 사이의 거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박영란은 속으로 되냅니다. 엄마는 늘 강했습니다. 너무 강해서 사람들을 찌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작습니다. 관찰실 안에서 고성이는 잠깐 또렷해집니다. 약의 영향인지 피로의 끝인지 아니면 무너지고 난 뒤 찾아오는 공백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고성이는 간호사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간호사는 잠깐 말을 고릅니다. 오늘은 쉬셔야 합니다. 그 대답이 고성이를 더 서럽게 만듭니다. 오늘만 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성이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성이는 잠깐 고개를 돌려 창을 봅니다. 창밖에서는 사람들이 평범하게 지나갑니다. 그 평범함이 고성이에게는 낯설고 무섭습니다. 고성이는 평범하게 살아본 적이 없다고 느낍니다. 늘 무언가를 빼앗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 몸을 세우며 살아왔다고 느낍니다. 그 삶이 여기서 끝난다면 고성이는 무엇으로 남을지 알 수 없습니다. 고성이는 휴대폰을 손에 줍니다. 화면을 켰다가 끕니다. 켰다가 끕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내가 나가면 나는 끝이다라는 생각과 여기 있으면 나는 지워진다라는 생각이 동시에 머릿속을 찌릅니다. 고성이는 결국 녹음 버튼을 누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만 말은 또렷합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지요. 그런데 들어주세요. 숨을 한번 삼키고 이어갑니다. 내가 여기 들어온 건 내가 원해서가 아닙니다. 박진석은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람을 지웁니다. 치료라는 말로 나를 지웁니다. 녹음을 멈춘 뒤 고성이는 잠깐 멍해집니다. 자신이 이 말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을수록 사람은 더 작은 무기라도 쥐려고 합니다. 고성이는 그 작은 무기가 자신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믿지 않으면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밖 복도에서 박진석은 유리 너머를 바라봅니다. 사람들 앞에서 쓰던 걱정하는 남편의 탈이 아주 잠깐 내려갑니다. 그 아래에는 피로한 얼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려다 자신도 닳아버린 얼굴입니다. 박진석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게 혼잣말을 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끝이 난다. 그때 박진석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립니다. 서명했던 펜 자국이 아직 손가락 끝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묶는 일은 결국 자신도 묶습니다. 누군가를 가두는 순간 그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도 함께 갇힙니다. 박진석은 잠깐 휴대폰을 꺼내지만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습니다. 연락을 하면 그 순간부터는 다시 일이 시작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일이 시작되면 감정을 접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접고 싶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그대로 서서 유리 너머를 봅니다. 고성이의 어깨가 작게 흔들립니다. 울음인지 떨림인지 모를 흔들림입니다. 박진석은 그 흔들림을 보며 단단해지려 합니다. 단단해지지 않으면 자신도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 이지혁은 가슴을 눌러봅니다. 숨이 잠깐 막혔다가 풀립니다. 아픈 것을 숨기는 습관은 오래된 상처처럼 몸에 붙어 있습니다. 지은호는 그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하려 합니다. 말을 꺼내면 서로 더 아플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묵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은호는 결국 입술을 엽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이지혁은 잠깐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 그리고 눈빛이 흔들리며 덧붙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 괜찮아요. 지은호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이지혁은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괜찮다는 말로 버티고 괜찮다는 말로 남을 밀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안 괜찮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 말은 도움을 요청하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숨길 힘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선배 저도 같이 있을게요. 그 말은 사랑의 고백이라기보다 책임의 선언입니다. 곁에 있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지혁은 시선을 돌립니다. 곁에 있겠다는 말이 고맙지만 곁에 있으면 더 아프게 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마음까지 약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약해진 마음은 쉽게 상처를 줍니다. 이지혁은 그 상처가 지은호에게 닿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더 차갑게 굴고 더 멀리하려 합니다. 그러나 멀리하려는 순간마다 숨이 막힙니다. 이지혁의 몸이 그 선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또 다른 선택이 굴러갑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앞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려 하지만 유리 너머 엄마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박영란은 엄마를 미워하던 기억이 떠오르지만 그 기억 위로 지금의 엄마가 겹쳐집니다. 지금의 엄마는 누군가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위협받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착각이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사람은 착각을 하면서도 그 착각이 진심이 되기도 합니다. 고성이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진다고 해서 마음이 가라앉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해진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조립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고성이는 무너지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다고 느끼는 순간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모양을 찾아냅니다. 그 모양은 대개 더 날카롭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깊게 파고듭니다. 고성이는 메시지 창을 엽니다. 짧은 문장을 쓰다가 지우고 다시 쓰다가 지웁니다. 손가락은 떨리지만 마음은 점점 딱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은 아주 짧습니다. 내가 갇히면 박진석이 한 일입니다. 그 문장은 무기입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무기입니다. 동시에 박진석의 탈을 벗기려는 마지막 칼날입니다. 고성이는 메시지를 보내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조차 다 써버린 사람의 얼굴은 이상할 만큼 담담합니다. 문 밖에 박진석은 그저 서 있습니다. 유리 너머 고성이가 더 조용해진 것을 보며 잠깐 안도하려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아래에 남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의 조용함을 믿지 못합니다. 박진석은 고성이가 조용해질 때마다 더 큰 일을 준비해 왔다는 것을 여러 번 봐왔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그 기억을 밀어내려 하지만 기억은 밀어낼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박진석은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자신을 살리는 말인지 자신을 더 잔인하게 만드는 말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박진석은 구분하지 않기로 합니다. 구분하는 순간 망설임이 시작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망설임이 시작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절차가 흔들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병원 박세상도 다시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보호조치라는 단어를 앞세워 이야기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고성이의 이름 옆에는 불안정, 난동, 입원 같은 말이 덧붙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들을 붙이고 떼면서 안심합니다. 불안한 이야기는 정리된 단어로 바꿔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그 흐름을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지금은 반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고성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대신 고성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만 남겨두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성이의 말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끝을 만드는 것입니다. 끝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정을 덜어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덜어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아침 회의를 취소한 채 병원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단정하지만 눈 밑에는 밤새 쌓인 피로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박진석은 유리 앞에 서서 고성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고성희는 조용히 앉아 있지만 손가락은 계속 움직입니다. 조용한 손가락 움직임은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진료실에서 담당인은 박진석에게 말합니다. 잠깐은 안정된 듯 보입니다. 다만 감정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진석은 짧게 묻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담당인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자극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잠을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진석은 그 문장을 마음속에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자극을 줄이고 말을 줄이고. 그 말은 고성희에게서 무기를 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성희는 그날 오후 담당의와 짧은 면담을 합니다. 담당의가 차분히 묻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고성희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 말에는 변명도 공격도 없습니다. 오로지 두려움만 남아 있습니다. 고성희는 이어서 덧붙입니다. 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았습니다.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고백은 진실이기도 하고 오래된 습관이기도 합니다. 고성희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말들 속에는 진짜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박성재는 복도 끝에서 그 면담 소리를 듣고 멈춥니다. 박성재는 엄마가 진짜로 무너졌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는 것도 느낍니다. 박성재는 가슴이 아파지지만 동시에 분노가 다시 올라옵니다. 엄마가 무너졌다면 누가 무너지게 했는가라는 질문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박성재의 마음은 어제보다 더 복잡해집니다. 그날 밤 고성희가 남긴 음성 녹음과 짧은 메시지는 조용히 밖으로 흘러나갈 준비를 합니다. 고성희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는 순간 세상에서 자신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기 전에 흔적을 남기려 합니다. 흔적은 누군가에게는 유언처럼 들리고 누군가에게는 협박처럼 들립니다. 고성희는 그 차이를 구분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그 불안을 어렴풋이 느낍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침묵할 때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더 점잖은 얼굴을 유지하려 합니다. 더 조용히, 더 단정하게, 더 정상처럼 보이려 합니다. 그 정상이라는 단어가 고성희를 더 깊이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는 순간 지금까지의 정리가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의 하얀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작은 소문을 꺼냅니다. 고성희가 병원에 들어갔다더라. 그 소문은 금세 모양을 바꾸며 퍼집니다. 소문은 늘 그렇습니다. 사실보다 빠르고 진실보다 쉽게 자랍니다. 고성희는 소문 속에서 더 작아지고 박진석은 소문 위에서 더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질수록 인간적인 표정은 줄어들고 줄어들수록 사람들은 그럴만하다고 말합니다. 박진석이 원하는 결말은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 밤 고성희는 잠들지 못한 채 벽을 바라봅니다. 하얀 벽은 어떤 감정도 반사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그 벽을 보며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픔이 끝나면 결심이 시작됩니다.
고성이는 이대로 지워지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결심이 다음 날의 폭풍을 더 크게 만듭니다. 박진석도 알고 있습니다. 폭풍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쌓인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더 조용히 서 있고 고성이는 더 조용히 이를 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조용함이 겹치는 순간 다음 이야기는 더 크게 터질 준비를 마칩니다. 고성이는 세상에 자신의 민낯이 다 드러났고 이제 체면보다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영원히 갇혀서 감시를 받고 살 것인지 또 다른 햇살이 정신병동의 창문을 향해 길이 열려질 것인지 아직 모릅니다. 박진석은 끝까지 품위를 유지하며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족의 잔혹사 앞에서 부모도 자녀도 부부도 폭풍의 시간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박진석이 고성이를 자신을 만나기 전 살던 그곳으로 끝까지 내몰까요? 그동안 신뢰하며 믿어왔던 아내의 배신을 끝까지 용서 못할까요? 타인을 지옥으로 밀면 자신도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박진석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진석은 어디까지 가다가 멈춰야 할지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화려한 날들의 주인공들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